네, 지금부터는 게임과 방산주 상황하고 또 투자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뭐 급등락을 반복하고 또 업체별로 또 희비가 좀 엇갈린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어떤 경우에 상승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하락했는지 이렇게 좀 네. 구분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명확한 구분은 어려운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지만 게임주도 정말로 인고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 정말로 아직까지 바닥을 잡았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게임 업황과 시황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체의 주가가 거의 비슷해요. 네, 주봉이나 월봉 이렇게 조금 장기적으로 늘려놓고 보면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지속을 하다 보니까 이런 업체들은 대부분 부채 비율이 좀 높아요. 대부분의 업체는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자금 조달도 안 되고 그렇다고 게임을 예전처럼 많이 하느냐?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약간의 위아래 변동성들만 있었던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이슈를 살펴보면 중국의 파노. 이게 내자 파노라고 있고 또 외자 파노는 외부에 이제 외국 기업들에게 내주는 거거든요. 그런 쪽들에 우리 게임이 포함이 됐다라고 하면은 잠깐 반등하다가 그런데 지속성은 없었어요. 반등하다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됐고요.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게임 업체에서 자기의 기본 업이 되겠죠. 신작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뭐 사전 예약자 몇 명 됐네라고 하면 주가가 슬금슬금 그 전에 올라가죠. 그런데 막상 뚜껑 열고 보니까 하루 1위 찍고 내려왔네. 그럼 또 실망감으로 변하면서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요인들이 반복이 됐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대규모의 게임 업데이트, 신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리니지라던가 이런 IP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은 대규모 업데이트를 했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이템 구매가 확 뛰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황 업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게임 업체의 주가들은 대부분 우하향을 지금까지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성장 산업이다 보니까 이 금리가 올라가는 어떤 이런 긴축 국면에서는 상당히 불리하죠. 굉장히 안 좋죠. 네. 그 NFT 또 메타버스 열풍이 좀 있었다가 지금 많이 좀 주춤하다 보니까 게임주들 자체도 뭐 소강 국면, 좋게 말하면 소강 국면이고 좀 계속 우하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산업 측면에서 볼 때 게임이나 큰 산업 측면에서 볼 때 뭐 NFT라든지 이제 메타버스가 조금 약간 주춤해진 상황을 대체할 수 있는 뭐 새로운 모멘텀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그 NFT와 메타버스, P2E 이런 모멘텀은 저는 완벽하게 죽었다고 보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성장이 계속돼야 되는 기업인데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다 보니까 이런 시기에는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시장이 좋아져서 지금 미국도 이제 7월에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하고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미증시가 다시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있는 이런 흐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안전자산, 금이라던가 미국 채권으로 갔었던 자금들 다시 백머니 무브에서 위험자산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에는 게임주 지금 실적은 안 좋은데 너네 향후에 NFT, P2E, 메타버스 다시 접목시킬 거잖아 라고 하면서 같은 실적에서도 PER을 높게 주면서 주가가 올라가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죽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향후에도 계속 모멘텀이 될 것이다. 다만 이제 뭐 P2E라던가 이런 부분은 국내에서 정책적으로 조금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풀려나가는지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외에는 이제 우리가 현재는 모바일, MMORPG라고 합니다. 리니지 같은 게임의 이제 장르인데 그런 것들이라던가 아니면 모바일 쪽에 너무 크게 매출 비중이 그쪽으로 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포트폴리오가 다변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이 게임 하나만 잘 되다가 망해버리면 정말 기업의 명운이 달라질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장르에서 게임이 개발이 되고 그걸 성공을 시킬 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모바일, 물론 스마트폰이 아직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던가 유럽 이런 쪽들을 보면은 콘솔 게임이라고 하죠, 우리가. 네, 그런 쪽들 플레이스테이션이라던가 엑스박스 이런 쪽들과 더불어서 정말로 닌텐도 같은 이런 기업들이 해나가는 그런 영역에도 우리가 같이 발을 담그고 좀 전략적으로 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지금 중국 시장이 이제 제대로 열리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이제 미국이나 일본, 유럽 같은 이런 콘솔 게임이 좀 강한 이런 시장도 새로 개척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려면 뭐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떨까요? 아무래도 이게 우리가 고유하게 해오던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예. 사실 역량은 좀 많이 부족한 편이에요. 그래서 다른 곳들에서 여러 가지 게임들을 이제 몇 가지 출시를 해봤는데 다 솔직히 실패를 했습니다. 그만큼 그쪽의 장벽이 높다. 그리고 그 지역의 게임 특성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다라고 업계에서는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거 그만두면 안 됩니다. 결국에는 실패하고 실패가 반복되면서 숙련된 노하우라던가 게임 개발 능력이 쌓인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장르를 다변화해 나가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좀 필요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좀 살아남기가 어려운 시대가 도래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르 다변화가 이제 해법이다 말씀인데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의미입니까? 장르가 이제 MMORPG라는 게 네. 가장 주요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모바일로 하는 이제 다중 접속, 맞아요. 예, 그거 외에는 이제 약간 뭐 카지노 게임 같은 것들 있을 수 있고요. 캐주얼 게임 같은 것들을 단시간에 끝내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다변화가 되면서 이 사용하는 유저들의 일평균 체류 시간이라던가 사용 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재미라던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 하나의 게임만을 가지고 갔을 때 극단적인 사례가 바로 이제 컴투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머너즈 워라는 글로벌 대작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매출 순위 50위권 내에서 꾸준하게 캐시카우가 펼쳐지고 있어요. 이것도 10년 이상 된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 만든 게임, 뭐 열 아들 안 부럽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잘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 이후에 초대박 게임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것들 하나를 히트 쳤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르 다변화, 어떤 뭐 게임의 또 이런 기기 같은 것들의 다변화 이루어지면서 그 뒤에 후속작들이 히트를 쳐줘야 된다.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게임주 같은 경우가 지금 약간 힘을 못 쓰는 사실은 근본 배경은 지금 중국 시장이 제대로 열리지 않는 이 부분이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게임 산업 같은 경우가 지금 중국이 만약에 지금처럼 앞으로 기대감은 남아 있습니다만은 잘 안 열린다라고 이제 딱 그걸 하나의 변수로 상수로 보고 볼 때 결국은 나머지 시장에서 이렇게 좀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 전략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럴 때도 지금 게임 주들이 갖고 있는 그 PR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 부분은 제가 이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화장품. 네, 화장품주가 그런 사례를 똑같이 겪어왔습니다. 물론 대형 화장품은 아직까지도 힘들어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보시면 정말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중국이 굉장히 화장품을 많이 수입을 해주면서 한때는 우리의 정말 반도체, 뭐 이런 조선 이런 거 이어서 정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화장품이 많이 중국으로 수출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딱 한알령 이런 것들 거치고 코로나 거치면서 끊기다 보니까 기업의 실적들이 완벽하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은 업체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코스메카 코리아, 뭐 CNC 인터내셔널 이런 쪽들은 지금 대형 화장품의 브랜드 이런 것들이 아닌 약간의 이것도 서브컬처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인디 화장품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리면서 이런 중국 시장이 아닌 미국이라던가 동남아, 일본 이런 쪽을 개척하면서 다시 살아나서 고가를 만들어내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국이 큰 시장인 건 맞는데 결국에 중국에서 외자판호 열어주지 않고 안 해줘라고 하면은 답은 없어요. 근데 안 해줄 가능성이 있는 시장에 너무 매달리면서 가는 것보다는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전략을 바꿔야 되겠죠. 우리가 중국이 아닌 미국이라던가 일본, 북미, 유럽 이런 쪽들을 공략을 하면서 그쪽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로 체질을 개선해 나가는 이런 기업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하고 있는 업체들도 좀 있습니까? 그 네오위즈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장르를 바꿔가는 기업들이고요. 다른 기업들도 체질 개선을 해나가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기존의 게임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급속하게 바뀌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꾸준히 추적 관찰을 해나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방산주 이야기를 좀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작년에 태조 이방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방산주도 그 주도주의 한 축으로 이제 올라온 셈인데 요즘도 뭐 보면은 뭐 떡나가도 있습니다만 크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우리 K 방산주가 이렇게 약간 뭐 위상도 높아지고 또 흐름도 나쁘지 않은 뭐 배경이랄까 원인은 어떤 걸로 봐야 됩니까? 이 배경은 뭐 러우 전쟁입니다. 결국에는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자주 국방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더 강화가 되는 분위기가 우리나라
그리고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우크라이나가 침략을 당하는 걸 보면서 다른 유럽의 국가들도 접경 지역에 있는 특히나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우리나라랑 뭐 피를 나눈 형제처럼 돼버렸어요. 그만큼 우리나라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국방비 지출을 점점 더 상승시키는 요인들이 돼간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세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가성비. 그리고 두 번째가 납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무기 체계인 나토 체계를 우리가 또 따라가고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분단이 돼 있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의 어떤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 이런 요인들이 또 안타깝게 돼버렸어요. 나눠 있는 과정에서 북한이 계속적인 어떤 일시적인 도발이라던가 이런 게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국방비를 줄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첨단 무기 체계 이런 쪽으로 계속 R&D가 되다 보니까 그런 기술력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우리가 유럽 같은 선진국에 수출을 할 수 있는 레퍼런스를 쌓은 원동력이 좀 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납기 부분에서도 납기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이제 러우 전쟁이 발발하다 보니까 지금 유럽의 국가들 특히나 접경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에요. 러시아가 있고 여기에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쪽에 바로 폴란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당장 우크라이나가 힘들어지니까 유럽의 국가들은 러시아가 우리도 침략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존의 자국에 가지고 있었던 무기들을 다 우크라이나로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보내줍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자국이 비게 되는 거예요. 국간이 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빈 김에 우리 이번에 다 신무기 체계로 바꾸자. 그 전까지는 신무기 체계, 나토 체계는 아니었고요. 러시아 뭐 그런 쪽들의 무기 체계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동유럽 같은 경우에. 맞아요. 그래서 그런 무기 체계로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 미국이라던가 좀 독일 이런 쪽들의 발주를 넣어보니까 우리 거 만들기도 바쁜데 니네 줄 거 없어.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납기도 다른 곳들은 3년 기다려, 4년 기다려 하는데 우리 지금 만들어진 거 우리 국내에서 쓸 거 조금 빼서 너네 먼저 줄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찾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정말로 예전에는 동남아라던가 이런 쪽으로만 수출이 가능했던 우리 K방산이 결국에는 유럽 같은 선진국 쪽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레퍼런스를 쌓게 된 배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세 번째 장점 나토 무기 체계와도 그대로 직결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선진국의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구형 러시아와 싸울 수 있는 조건들이 굉장히 좋은 무기 체계를 우리가 단시간에 가성비를 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혼합이 됐던 거죠. 방산주 같은 경우는 말씀대로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분위기도 있고 또 해외 수주 얼마나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는데 맞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전망은 어떻습니까? 하반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수주 잔고는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수주가 나올 가능성들이 많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미 올해 3월에 우리 수주 잔고가 100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K방산 다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 무기고로 지금 거의 인식을 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요. 그렇다 보니까 유럽, 중동을 넘어서 동남아까지 수출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이 되고 있고요. 기업별로 조금 살펴보면은 이제 한화 에어로 같은 경우가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죠. 이집트, 폴란드 쪽에 K9, 천무 이런 무기들을 이미 기수출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더불어서 호주의 레드백, 폴란드의 레드백 장갑차 이런 것들도 논의를 하고 있는 초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루마니아의 K9 자주포 이런 것까지도 수주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현대로템하고 한국항공우주까지 제가 좀 3개 업체 정도만 보겠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의 K2 전차 1차분을 이미 공급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폴란드죠. 폴란드의 국영방산그룹 이런 쪽들로도 이제 추가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 외에 루마니아라던가 이집트 같은 국가들도 이런 무기 체계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수주가 가능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국항공우주는 이미 태국이라던가 인도네시아 이런 쪽들로는 TA 우리가 50이라고 합니다. 훈련용 훈련기인데 그걸 이미 수주를 했어요. 그런데다가 여기는 이제 사실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던 국가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더불어서 폴란드 이런 쪽들도 역시나 이제 우리 무기 체계를 거의 폴란드에서 싹 쓸어가는 것 같아요. TA50 이런 쪽들에 더 앞서 나간 FA50이라고 있어요. 이런 쪽들의 수주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또 동남아 국가인 말레이시아
이런 쪽들도 수주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나라의 무기 체계가 굉장히 우월하다. 그러면서도 가격은 싸다. 그리고 정말 나토 무기 체계를 갖추고 온 나라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무기 체계다라는 게 계속적으로 수주를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고 뭐 언젠가는 이제 뭐 종전이나 휴전이 이제 된다고 봐야 되는데 네네. 뭐 최근에 보면은 이제 대통령 뭐 방문하고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건설, 재건 이런 관련주들이 좀 네. 부상되기도 했는데 이렇게 만약에 뭐 하반기에라도 전쟁이 종식된다고 하면은 다른 분야에는 이게 호재가 될 수 있어도 네. 방산주에는 약간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그 부분은 어떨까요? 예, 그럴 가능성은 있죠. 하지만 이제 뭐 종식이 된다는 거는 두 손 들고 우리가 반겨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쪽이 이제 무기 체계가 옛날과는 약간 좀 다른 개념이에요. 이 무기를 수출해서 가져가는 게 이게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어떤 무기의 수입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들이 계속 들어간다. 신냉전 시대라고 해요. 예전에는 정말 편안한 시대에는 유럽이나 이런 쪽들은 방위비를 계속 줄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모자라게 됐고 그게 수주로 지금 폭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결국 러우 전쟁이 종식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또 러시아의 침략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게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도 결국은 그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들 그리고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우리가 다른 쪽 어떤 미국이라던가 이런 압박에 대비하기 위한 비용들을 러시아나 중국들이 쓸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국방비가 단기적으로는 조금 수주가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올 수는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된다고 하면요. 하지만 그게 오랫동안 계속 지속이 되면서 수주가 완벽하게 제로 상태로 내려올까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국방비는 전 세계 각국이 다 증가될 수밖에 없는 추세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요. 네. 방산주 투자는 어떤 분야보다도 약간 이런 국제적인 흐름하고도 뭐 무관하지 않아 보이는데 네. 이 방산주 투자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어떤 점이 있다, 또 네. 투자에 어떤 요령이 있다 하면은 어떤 것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수주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수주를 한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위험하게 정말 내 포트폴리오의 한 100%를 다 방산 기대감 가지고 그냥 넣어버리는 이런 것들은 조금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어가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방산이라는 분야는 기업과 기업 간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솔직히 예. 국가와 국가가 선행이 되어서 정책적인 부분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책 그리고 국제 정세 이런 돌아가는 부분들도 잘 파악을 하셔서 조금 가시화가 많이 되었을 때 물론 그때는 주가가 올라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안정성을 가지고 투자를 해나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변동이 심한 방산주를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네. 약간 해지 수단도 좀 있어야 한다면은 네네. 오히려 뭐 건설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약간 네. 같이 가는 방안도 괜찮을까요? 네, 그런 쪽들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방산 자체가 조금 해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게 이 아까 말씀하신 러우 전쟁 이런 것들이 종식이 돼서 수주가 조금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에도 이 방산 기업들이 같이 하고 있는 또 분야가 있어요. 우주 항공.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론 머스크라던가 뭐 아마존 이런 쪽에 CEO 보게 되면은 지금 사람들이 이제 단체로 모집해서 우주선 태우고 우주로 나갑니다. 그만큼 이미 활성화가 돼가고 있는 거죠. 우주 여행한다고 하죠, 앞으로. 맞아요. 네. 뭐 근데 1인당 비용은 뭐 20억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사실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고요. 결국에는 향후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일론 머스크가 계속 소형 발사체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려서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음영 지역 없이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그러한 부분 때문에 발사체는 계속 우주로, 물론 이게 이제 쓰레기가 된다 이런 이슈도 나오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위성체들이 발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항공우주 이런 기업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뭐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방산은 가장 기본적인 캐시카우가 될 거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향후에 밸류를 높일 수 있는 우주 쪽으로도 산업을 계속 넓혀가고 있다. 그것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터와 드라마, 게임, 방산주 같은 경우는 전체 산업도 중요합니다만 각 개별 기업의 어떤 상황
또 개별 종목 공부가 특히 많이 필요한 영역인데요. 각기 다른 분야 그리고 많은 회사의 개별적인 상황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신 우리 사영관 차장님의 토론이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토론해 주신 우리 사 차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